처음엔 일방적이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쥔 나라의 아빠, 누구도 버티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고 굴복은 없었습니다. 원한다면 조건도 따르라. 세계를 멈추게 한 발언과 단호한 목소리에 워싱턴은 흔들렸죠. 강자가 주도하던 협상장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목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인의 멱살을 움켜쥐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날 한국은 약자가 아니라 역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세계 최고 기술진을 중범죄자처럼 구금하다니. 저는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해요. 조지아주에서 한국 LG 핵심 인력 300명이 격리 수용되는 충격적 장면을 말입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꺾이지 않던 그들의 자존심, 최악의 처우에도 굴복하지 않던 그들의 품격,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맥그리거입니다. 오랫동안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군사분석을 담당했고 나토 브뤼셀에서도 안보자문으로 일했어요. 현재는 워싱턴 DC 기반 국제안보 싱크탱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는데 조지아주 현지 시간으로 정확히 오후 2시 10분경이었어요. 갑자기 LG 배터리 공장 앞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수사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면서 공장 전체를 완전 봉쇄해버린 거죠. 저는 그때 현장 취재차 방문 중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검은색 SUV에서 내린 수사관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테러리스트라도 잡으러 온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연행하려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들, 10년 넘게 배터리 셀 기술을 연구해온 전문가들, 심지어 미국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한 핵심 인력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참담했어요. 300명이 넘는 한국 기술진들이 결박 장치에 묶인 채 줄지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중범죄 용의자를 다루듯 강제 연행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현장에서 목격한 비인도적 상황들이었습니다. 일부 현장 요원들이 한국인들을 향해 던진 조롱 섞인 발언들, 안녕하세요를 비꼬듯 따라하며 웃는 모습들,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들까지. 저는 군 복무 중에 다양한 인종과 함께 일해봤지만 이런 수준의 모독적 행위는 처음 봤어요. 특히 동맹국 국민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기술자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품고 있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결이라는 걸 말입니다. 구금시설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이들이 수용된 곳은 습기와 곰팡이가 만연한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배터리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급식으로 버텨야 했죠. 차가운 통조림 음식과 딱딱한 빵 조각들로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조사구금이 아니라 의도적인 굴욕이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을 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같은 조지아주에는 일본 도요타의 대규모 공장도 있었고 독일 벤츠와 BMW 시설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여러 곳 있었는데 그 어떤 일본이나 독일, 심지어 중국 기술자도 연행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 사람들만이 표적이 된 거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마치 당연한 법 집행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불법 기술 이전 의혹, 국가보안 위협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 혐의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300명을 한꺼번에 구금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전략적 압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북한의 핵도 아니고 중국의 군사력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압도적 우위가 미국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한국 본국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연일 특보를 내보내며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동맹국에 대한 배신, 기술, 굴욕 외교라는 표현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차라리 관세를 내겠다.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기술자들을 지키자, 한국 기술의 자존심을 보여주자는 메시지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 전체의 자존심에 불을 지른 거였어요. 며칠 후 구금에서 풀려난 몇몇 엔지니어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를 마치 스파이처럼 취급했습니다. 기술 자료를 모두 압수당했고 개인 휴대폰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라는 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선임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래게 하겠어요라는 당당한 목소리였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안보 전문가로서 느끼는 수치감이 너무 컸거든요. 동맹국의 핵심 기술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과연 미국이 추구해온 가치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어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업 수사가 아니라 체계적인 압박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견제하고 기술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 정책 기반자들은 중대한 계산착오를 범했어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의 신뢰였습니다. 나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공허할 줄 몰랐어요. 일본은 건드리지 않고 한국만 표적이 됐다는 사실, 그날 이후 나는 미국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강력한 항해 성명을 발표했고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맞서는 특별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 질서 변화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조지아 사건이 터진 지 보름쯤 지난 9월 중순,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전례 없는 요구를 해온 겁니다. 그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안 그러면 모든 한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말이에요. 이건 동맹을 향한 협상이 아니라 적국을 향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이런 식의 압박을 많이 봐왔지만 동맹국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미국 정부가 이 요구를 정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크다. 안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과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달러와 엔화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어요. 기축 통화인 달러를 언제든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 한국은 그런 특혜가 없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만으로 3,500억 달러를 감당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정부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뿐이라고 본 거죠.
거액의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25%라는 살인적 관세를 감수하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읽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 침묵을 지키던 한국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과 무제한 달러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해요. 한국 정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우리도 조건이 있다. 일본처럼 무제한 달러 스와프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트럼프는 칼을 빼들었지만 한국은 방패가 아니라 거울을 내민 겁니다. 협상장은 흔들렸어요. 더 이상 미국만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느꼈어요. 주도권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언론을 통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변들이 나왔죠. 하지만 속내는 뻔했어요. 무제한 달러 스와프는 미국이 일본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이었는데 한국에게까지 이걸 확대하면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미국 내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한국이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3,500억 달러는 터무니없는 요구다라고 말이에요. 미국 학자조차 한국 편에 선 거죠.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전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무역 통계 자체가 왜곡된 것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공장 건설 장비들을 모두 대미 무역 흑자로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한 LG 배터리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차 생산 기지들 말입니다. 저는 이 통계 조작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걸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둔갑시킨 거잖아요. 조지아주 LG 공장만 해도 지역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건설 장비 수입을 문제 삼다니 이건 양심의 문제였어요.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중잣대, 통계 조작까지 동원한 압박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미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걸 무역 적자라고 하느냐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단합된 반응이었어요.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결집력을 보인 건 처음이었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국제 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우려들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성공하면 자신들도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역제안은 합리적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3,500억 달러 요구는 과도하며 달러 스와프 제공 없이는 불공정한 거래라는 평가들이 나왔어요. 미국이 당황하는 걸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오히려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분쟁을 넘어서 국제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역제안 이후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강경파들은 여전히 압박을 가하자고 주장했지만 온건파들은 이렇게 나가면 한국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한반도 안보 문제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 정부는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 하지만 일방적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을 원한다면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과 원칙을 가진 당당한 파트너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제안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더 깊은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자체의 구조적 위기였어요. 나는 미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러의 균열은 총보다 두려웠어요. 9월 셋째 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넘어선 겁니다. 군인으로서 수치였어요. 총알보다 이자가 많다니. 연간 부채 이자만 8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국방비는 7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이 추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부채 이자 지출이 국방비의 2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본을 흔드는 위기였습니다. 제가 나토에서 일할 때부터 느꼈던 변화가 이제 명확해졌어요. 미국은 강철을 잃고 금융에 매달렸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경제는 점점 더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의존하게 됐어요. 실물 경제의 기반은 약해지고 부채와 무역 적자 구조만 고착화된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미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2%도 안 돼요. 반면 중국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같은 제조업 강국을 압박하는 건 아이러니였어요. 더욱 심각한 변화는 달러 패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달러만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암호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의 금 매입량도 기록적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달러에 대한 불신의 신호였어요. 중국의 부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GD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의 7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의 전형적 상황입니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지점이죠. 중국은 이미 그림자를 넘어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그 균열 사이 작지만 강한 한국이 있었어요. 미국도 중국도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전략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들은 양쪽 모두에게 필수적이었어요. 패권은 무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미국은 이 부분에서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 없으면 아이폰도 만들 수 없고 LG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전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한국에 강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예요. 달러가 흔들릴 때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역제안 이후 원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을 더 안전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달러는 미묘한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런 변화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어요.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다는 걸 말입니다. 부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야 했고 한국이 가장 만만한 상대로 보인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추가 발표는 더욱 놀라웠어요. 미국이 달러 스와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명확했어요. 중국과의 위안화, 스와프 확대나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의미하는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외환 정책 변화였어요. 기존에는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고 운용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로화, 엔화, 심지어 금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런 움직임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강대국의 일방적 압박은 중소국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대응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국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어요. 유럽연합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특히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파트너십을 제안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한국을 압박하는 건 점점 더 고립되는 길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압박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압박하면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에서 벗어나 독립적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더욱 명확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의 속국도 아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말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기묘한 균형점에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위치는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화된 세계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가 나왔어요.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최종 거부한다. 이것은 동등한 파트너 간의 협상이 아니라 굴욕적 조약 강요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25% 관세. 한국은 그것을 굴욕이 아니라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어진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차라리 관세를 내겠다. 굴복하며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거인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저는 보았어요. 한국이 협상을 전쟁으로 바꾸는 순간을 말입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CNN에서는 한국의 예상 밖 선택이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뉴욕타임스는 동맹국의 전례 없는 반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특별한 DNA를 가진 나라라는 평가였습니다. 월가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정말로 관세를 감수할 각오라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라고 분석했어요.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결단은 아시아 전체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철수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답은 달랐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속도 조절을 선택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전략적 포진이었습니다. 삼성의 한 임원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다만 우리 조건에 맞는 속도로 진행할 뿐이다.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지아 공장 건설은 계속하지만 추가 투자는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현지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죠. 이런 반응을 본 미국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산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관세를 두려워해서 정부에 압력을 넣을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기업들이 오히려 정부 결정을 지지하고 나선 거였습니다. 더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내 한국 공장들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지아주 LG 공장만 해도 지역 주민 수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있었어요.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라는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정치인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가 워싱턴의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 주에 치명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엘라베마주 의회도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연방정부의 정책이 지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관세내도 버틴다 선언은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미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플만 해도 삼성 반도체 없으면 아이폰 생산이 불가능해요. GM과 포드도 LG 배터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트럼프가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한국이 원한다면 비자 문제는 해결해주겠다. 대신 기술을 좀 나눠달라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트럼프는 체면을 구겼고 한국은 자존심을 지켰어요. 이 발언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강압으로 시작했던 협상이 이제는 애걸하는 수준까지 내려간 거였어요. 특히 기술을 나눠달라는 표현은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트럼프의 굴복, 기술 강국 한국의 위상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했구나라는 자부심이 SNS를 통해 확산됐죠. 국제사회의 평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당당한 선택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굴복하지 않는 사례로 한국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주목할 만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건 미국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지지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정당하다. 강대국의 일방적 압박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논평들이 중국 학계에서 나왔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언론 중 일부가 한국의 당당함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왜 항상 굴복만 했을까라는 자성의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였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트럼프의 한국 압박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동맹국을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한국의 관세 수용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압박을 받던 한국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게 된 겁니다. 미국이 당황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동맹국들이 배우려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굴복하는 대신 맞서고 도망가는 대신 버티고 애걸하는 대신 당당하게 선택하는 나라로 변한 겁니다. 이건 한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당당한 선택 이후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지아 사태 이후 민감한 상황에서 직접 방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각종 자료와 화상회의를 통해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의 방패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한 건 한화 시스템이었어요.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받은 한화 측 브리핑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인 드론과 레이더 시스템들의 성능 데이터를 보면서 말이에요. 화상회의에서 한화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지 않아요.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율방공망 시스템 자료였어요. 인공지능이 적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기술인데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수출이 확정됐다는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총알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출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동 지역 수출 실적 보고서였어요. UAE의 천공방공 미사일 수출 계약서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규모 딜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기를 사던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분석한 건 삼성 반도체 부문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삼성 측 기술 설명 자료와 시장 점유율 보고서를 보는 순간 마치 미래 세계를 엿보는 것 같았어요. AI의 뇌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있었어요. 화상회의에서 삼성 관계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없으면 챗GPT도 작동할 수 없어요. 구글 클라우드도 아마존 웹서비스도 모두 삼성 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 AI 혁명의 핵심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시장 점유율 데이터였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0% 이상을 삼성이 생산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최첨단 AI 칩 분야에서는 60%까지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자료였어요. 미국도 중국도 삼성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임원이 화상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지만 정작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매일 우리에게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삼성 반도체 없으면 아이폰도 만들 수 없고 테슬라 자율주행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한 자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조지아 사건의 당사자였지만 제공받은 기술 보고서와 글로벌 계약 현황을 보면 오히려 더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만난 연구진들의 자신감은 대단했어요. 쇠사슬로 묶여도 배터리는 한국이 만듭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LG 배터리 기술 분석 자료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안전성 분야에서는 1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GM, 포드, 현대차, 볼보까지 모든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LG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계약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 보고서였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대형 배터리인데 이 분야에서 LG가 세계 1위라는 데이터였어요.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도 LG 배터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조지아에서 우리 직원들을 구금했지만 결국 미국이 더 곤란해질 거예요. 우리 기술 없이는 탄소 중립도 전기차 전환도 불가능하니까요. 쇠사슬은 한국인을 묶은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묶었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자료는 현대자동차 기술 보고서였어요. 받아본 문서들을 보니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전기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 심지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 분석서는 이미 세계 톱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이오닉 시리즈는 유럽에서 테슬라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고 제네시스 전기차는 미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판매 데이터였어요. 특히 800V 초고속 충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UAM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제품 사진과 개발 일정표를 보면서 말이에요. 화상회의에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2030년부터 상용화 예정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을 겁니다. 수소차 기술 데이터도 압도적이었어요. 넥소는 이미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시장 분석 자료였습니다. 심지어 수소 트럭까지 개발해서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계약 문서들도 확인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도로와 하늘을 동시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임원이 화상회의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미래 모빌리티 전체를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땅 위로, 바다 위로, 하늘로까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모든 수단을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차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이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 네 기업의 자료를 모두 분석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받아본 협력 계약서들을 보니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LG 배터리가 현대차 전기차를 움직이고 한화의 레이더 기술이 자율주행 센서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세계는 한국 기술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각종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이었어요. AI 혁명도, 전기차 전환도, 그린에너지 전환도, 심지어 미래 전쟁도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4대 군단은 패권의 새로운 축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들 기업의 글로벌 투자 계획서였습니다.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자료들이었어요. 삼성은 텍사스와 함께 인도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었고 LG는 유럽과 중국에 배터리 공장 건설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더욱 적극적인 계획을 보여줬어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체코와 터키에서도 생산을 확대한다는 투자 계획서였습니다. 한화는 중동과 유럽에서 방산 수출을 늘린다는 마케팅 전략서를 제공했어요. 이런 다변화 전략이 미국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이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 데이터도 놀라웠어요. 삼성만 해도 연간 R&D 투자가 20조 원이 넘고 현대차도 수조 원을 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재무 보고서였어요. 이런 투자 덕분에 한국이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화상회의에서 느낀 이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면 어디서든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어요. 4개의 방패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화의 방산 기술,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현대차의 모빌리티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한국을 지키는 방패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있는 이유를 말이에요. 단순히 정신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함부로 압박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어요. 한국 4대 기업의 강력한 기술력을 확인한 지 며칠 후 미국 정부는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직접적인 경제 제재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제공하던 각종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삼성이었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던 연방정부 보조금 50억 달러가 재검토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LG 역시 조지아 배터리 공장 지원금이 동결됐어요.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압박이었어요. 더욱 심각했던 건 비자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입국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자 승인이 지연되고 이미 미국에 있던 한국 직원들도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들을 흔들려는 의도가 너무 뻔했어요. 한국 기업 내부에서는 경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냐 잔류냐, 기업마다 경론이 오갔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미국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삼성 내부 회의 자료를 보니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한 임원은 우리가 굽혀 살 이유는 없다.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 있지 않나라고 했고 다른 임원은 하지만 미국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이런 내부 갈등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미국만이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반전은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독일 정부가 갑자기 삼성에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는 공식 제안을 해온 겁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끊는다면 독일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든 거였죠. LG에게는 더 놀라운 제안들이 쏟아졌어요. 폴란드가 조지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헝가리와 체코도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영국까지 브렉시트 이후 최대 규모 투자를 환영한다며 손을 내밀었어요. 현대차에 대한 러브콜도 엄청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만들어주겠다며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고, 인도와 베트남도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 제안을 해왔어요. 심지어 멕시코까지 북미 시장 공략 기지로 활용하라며 나섰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중동 지역의 반응이었어요. UAE가 한화의 중동 전체 방산 허브로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술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미국이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파격적 조건들이었어요. 중국의 움직임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4대 기업 모두에게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겁니다. 특히 삼성과 SK에는 반도체 분야 합작 투자도 가능하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어요. 압박은 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 러브콜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자신감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삼성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말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 LG 회장도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현대차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대의 지역 편중은 위험하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한화도 방산 수출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더욱 전략적이었어요. 며칠 후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종속국이 아니다. 상호 존중과 윈-윈을 추구하는 파트너와만 협력할 것이다. 이 발언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정부는 구체적인 다변화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K-테크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아시아 전체의 기술 생태계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빠르게 변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기술 외교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독일 언론들도 작은 나라가 보여주는 당당한 자세로 한국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한국의 선택이 중소국 모두에게 희망이 된다고 공개 발언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가장 주목받은 건 일본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언론 중 상당수가 한국의 당당함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눈치만 보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들도 나왔어요. 심지어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도 한국의 대응을 참고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더욱 커졌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중단은 우리에게도 치명적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도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심지어 미국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주 지사가 삼성 공장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연방정부가 방해한다면 주 정부가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조지아주도 LG와의 협력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는 한국 기술을 서로 차지하려 했어요.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결과가 된 겁니다. 한국은 폭풍을 피하지 않았어요. 바람을 돌려세운 거였습니다. 한 달 후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2030이라는 장기 전략을 발표했어요. 미국 의존도를 30% 이하로 줄이고 유럽 25%, 아시아 30%, 중동 아프리카 15%로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압박을 기회로 전환시켜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나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미국의 압박은 칼바람이었지만 그것은 곧 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약화시키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만든 거였어요. 이런 결과를 누가 예상했을까요? 한국의 다변화 전략이 알려진 후 전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모색으로 보였던 움직임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발전한 겁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유럽연합에서 나왔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딜 정책은 한국 기업들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사가 아니라 현실 인정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도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삼성 반도체 없으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마비된다. LG 배터리 없으면 탄소 중립은 꿈도 꿀 수 없다.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은 이제 유럽의 핵심 파트너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한국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글로벌 표준 채택 소식이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삼성의 AI 반도체 아키텍처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AI 반도체의 표준이 서울에서 결정된 겁니다. LG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에서 LG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표준 채택은 단순한 기술 인정을 넘어서는 의미였어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AI 칩과 전기차 배터리가 한국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기술의 기준점이 한국으로 옮겨온 거였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기술 패권 인정이 또 있을까요? 나토의 결정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한국을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공식 지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나토의 전장은 한국 무기로 채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 변화였어요. 한국이 서방 군사동맹의 핵심 무기 공급국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런 성과들이 연이어 나오자 한국 정부도 더욱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만 받아들일 것이다. 이어서 나온 말이 더 강력했어요. 존중 없는 관계라면 다른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발언은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에 공개 경고를 한 겁니다. 세상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강대국의 일방적 압박에 시달렸던 중소국들이 한국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된 거였습니다. 국제 언론들의 평가는 한국에게 완전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중견국 외교의 모델이라고 분석했고, 독일 슈피겔도 작은 나라가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다. 새로운 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기사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국제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분석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증명이라고 칭찬했고, 태국 외무장관도 한국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트럼프의 압박은 역풍이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원래 한국을 굴복시켜서 다른 나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오히려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모범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는지 한국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는 미국인이었지만 그날 한국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였어요.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흐름이 가속화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홀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극화된 세계에서 여러 축이 균형을 이루는 시대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건 워싱턴 내부였어요. 트럼프의 한국 압박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현재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긴급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국은 21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한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 견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쏟아지면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펜타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 방산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한화의 무인 드론 기술을 미군이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였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위치는 정말 독특해졌어요. 작지만 강한 균형추,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위치는 역사상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그들은 존엄으로 싸웠고 기술로 이겼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외교,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 외교,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제관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정신이에요.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 하지만 적대적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접근 방식이 21세기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 능력이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는 결국 인류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전기차, 그린 에너지, 우주 항공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한국 모델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키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벤치마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싶어 할 거예요. 환경 문제 해결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들이 전 세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 나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축이라고 말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가치로, 힘이 아니라 지혜로,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정신과 가치를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서 더 나은 국제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진정한 글로벌 공동체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저 한 나라를 향한 압박으로 보였던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흐름을 뒤집어 놓는 반전이 되었죠.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둘러싼 싸움이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굴욕이라 불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역사는 강대국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건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